네, 안녕하십니까. 정작가입니다. 이번 제목은 친일 숙미,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친일 숙미 본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친일과 숙미가 각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일과 숙미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해방 정국을 보면요. 그 미군정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본디 이승만은 국내 지지 세력이 없었죠. 기반이 굉장히 약했죠. 오히려 중도 우파인 김규식 선생 그리고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운현 선생 같은 경우가 상당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뭐 김구 선생과 다 같이 그 한 진영에서 일을 해오셨고 또 그렇게 해방정국을 주도하시던 분들이죠.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후 질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과 협잡해서 그대로 친일 부역자들을 데리고 썼죠. 뭐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심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 때 순사질하던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럼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들 목숨줄을 구제해 준 사람들이 대상들이 바로 미국과 이승만이죠. 따라서 이게 친일과 이 숙미, 뭐 친미죠. 저는 숙미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양금덕 인권상이 무산이 됐죠. 양금덕 이분은 미쯔비시에서 강제징용 당하고요. 그리고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물론 뭐 지금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양금덕 이 할머님의 인권상을 도대체 한국의 외교부가 나서서 무산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포스코르가 대신해서 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상당히 한국에 뭐 아무리 사법부가 지금 개판이라 치더라도 최고원이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부 수반인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무산시킨다. 이건 나중에 이 상당히 법적으로도 이 따져볼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1절 기념사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죠? 좀 쉽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1절로 인해서 순국하신 분이 자그마치 7,500명입니다. 7,500명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유관순 열사가 보는 눈앞에서 일본군의 총알에 맞아서 순국하셨어요. 이를테면 또 홍범도 장군 한번 볼까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모진 고문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의 와이프였다면 사실 상당히 모욕적이죠. 이 순국열사에 대한 얼굴에 침 뱉는 그런 3.1절 기념사라고 해야 되겠죠.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은 대놓고 이 친일 숙미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초 숄처 총리는 시진핑이 3연임하고 난 뒤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은 진영 논리에 반대한다. 이 독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진행되는 얘기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세계가 인정한 주권 국가다. 두 번째, 레닌 혁명 이후 조성된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 여기에 기초한 냉전은 오래전에 이미 종식되었다. 세 번째는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진입 중이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 혹은 패권 국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반도는 현재 전쟁 중이다. 즉 휴전 중이죠.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거를 한번 보죠. 우리 광해군과 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 위기에서 국민을 지킨 지도자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정확하게 직시했죠. 몰락하는 명, 그리고 올라오는 그 여진족이죠. 그 청. 이 후흥과 명나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실리 균형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제 국민들을 보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여러 왕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임진왜란 때 직접 이 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겪은 그 광해군이죠. 당시에 이 사대주의가 완전히 성리학주의에 기초한 이 사대주의가 판을 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능수능란하게 그 줄다리기 외교를 광해군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을 보유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행위가 이 명나라에 대한 패륜이라는 것이죠. 이 패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도 반미도 아닌 나는 용미주의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속이 아닌 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이 주권국가로서 이 대미에 천명했던 이 균형, 신리외교, 이것이 이제 광해군하고 상당한 접점이 있죠. 이 이데올로기의 망령 인조 이 구테타를 한번 보시죠. 또 병자호란. 이 4대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 숙명 세력은 광해군의 정책을 명에 대한 이 패륜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그리고 정권을 이제 무력으로 찬탈을 했습니다. 보통 반정이라고 하면 이제 올바르게 돌린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올바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고조선 이래 현재까지 최악의 군사 구테타로 저는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인조 반정입니다. 이 정묘호란이 있고 그 교훈을 뒤로 하고 9년 뒤에 이제 민족적인 대참변 이 병자호란을 부릅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떤 치욕만 강조할 뿐이죠. 이 문왕 군주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한 책임, 전쟁 원인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참변이었냐면 포로로 끌려간 국민만 약 60만 명에 이릅니다. 이 4대를 근본으로 하는 이 성리학 교조주의는요, 우리 서울에 이 세검정이라고 있죠. 당시 끌려간 그 조선의 여인들이 어째 해가지고 탈출을 하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몸값을 지불하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여인들을 아주 천대시해서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오라키들한테 더럽혀진 몸 아니냐, 씻고 들어와라. 거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세검정에서 씻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 이러한 그 수모와 그 굴욕, 이거 당시에 인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숙명 세력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 한미일 연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표현도 유독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그 자유란 무엇인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래저래 이제 추측을 하죠. 지금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이 휴전 중인 현재 전쟁 상태고요. 북한의 주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적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한 적이 없었고요. 이 한미연합에 더해서 이 한미일, 일본까지의 연합 이 구상은요, 바로 미국의 구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의미하죠. 이거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중연합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이제 북중연합을 당연히 이제 촉진하게 돼 있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한미일연합 이 전략에, 이건 철저하게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여기에 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무의판적으로 오히려 행동대장, 돌격대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죠. 시키는 대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미일연합이 군사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되겠죠. 잘 지내라, 잘 지내라, 채찍질 하는 걸 윤석열 정권 그대로 받아들여서 3.1절 기념사에서 나왔듯이 동반자다, 경제적, 안보적 동반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줄기차게 진행해오던 군사 대국화의 꿈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역대 최고로 이제 편성이 된 것도 일본이 어떻게 향후에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지 상황주의가 만사인 것은요, 이 미국 자체 현재 그 김석열, 김건희 정권의 이 주류 친일 매국 세력들이죠. 이 친일 매국 세력은 두 번 살아났죠, 두 번. 자, 싹쓸이 당할 위기를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서 살아났고요. 뒤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종북 빨갱이라는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빨갱이 소탕의 1등 공신들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한 이 면죄부를 받았고요.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황해도 신천이 고향입니다. 신천이 고향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25 전쟁 중 벌어진 그 시카고의 유명한 그 전쟁 그림 있죠. 이게 바로 신천 대학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에는 이제 소련을 등에 업은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주둔을 자리를 잡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친일파에 대한 처단 그리고 토지개혁 관련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됐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친일 매국노들이 대부분 남한으로 이제 6.25 때 이제 대거 피난을 왔죠. 자, 이분들이 남한에 있는 친일 매국 세력과 이제 연합해서 서북 청년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 극우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됐죠.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당연히 이제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만한 그 패권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한번 보시죠.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실제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죠. 그럼 미국은 안전한 그리고 항구적인 이 석유 관련 부분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침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형적인 이 미국은 군산복합체 국가입니다. 자신들의 그 충분히 쌓아놓은 무기들 다 쏘아 부었죠.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미국 경제는 활활 타오릅니다. 화랑으로
치닫죠.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그 인도 태평양 이 패권 구상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얻을 이익은 전혀 없죠. 일본의 군사대 국화를 도와주는 꼴만 되고요. 이 한반도 평화는 이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패권국들의 놀이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6.25 때 유엔군을 제외한 그 사상자만 자그마치 520만 명입니다. 지금 전쟁은 어떨까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윤석열이 외치는 이 자유요. 이제는 그 의미가 명확해졌죠. 소위 말하는 반북, 반중, 반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시민이라는 것은요. 이 반북, 반중, 반러를 실천하는 이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키워내자. 그래서 지금 교육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이제 그 교과 과정에 넣는다는 것이죠. 철이 지나도 한참 철 지난 이 반공을 바로 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즉 반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권마다 과오도 있고 성과도 있죠. 이를테면 노태우 정권의 그 소위 말하는 북방외교, 소위 말해서 중국과의 수교는 지금 평가해 보면은 신의 한 수였죠. 즉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중국도 이용할 것은 이용해야 된다. 당시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린 노태우 정권의 이 북중 한중 수교는요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이 국익 전쟁 중인 것이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숄츠 총리 얘기했지만요. 이 숄츠 총리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왜 우리 독일이 끼냐?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상당한 무역 상대 교역국이 독일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잠재력을 봤을 때 독일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소위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대등하게 중고리 외교를 하겠다. 미국하고도 잘 지낼 것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낼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이 아까 전제 중에 북한은 세계가 인정한 주권국가다. 자, 이거를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은 국경을 맞댄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니 뭐니 여타 이런 거 다 치우자고요. 어쨌든 국경을 맞댄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건 뭐죠? 네. 제1의 외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북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고요. 경제력은 따질 필요도 없죠. 민족이니 뭐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주적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전쟁은 없어야 되죠.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북한이 주적을 일본과 미국으로 설정한 이상 서로 적대국으로서 전쟁 날 수 있죠.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면 남한은 싹 빼고 자기들끼리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전쟁할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일본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북을 상대로 마주 앉고 외교를 해야 되죠. 전혀 미국, 일본 같은 민족이니 뭐니 혈연 이런 거 아무리 따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 북을 제1의 적국으로 삼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머슴에 완장 채워주면 난리 난다. 이 난리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난리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조, 인조를 말하는 것이죠. 무능한 군주를 앉혀놨더니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대북 정책 그리고 대미대일 이 상황을 보면, 이 정책을 보면요, 이 국민의 안전, 이 국민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니고요. 윤석열 머리에 있는 과거 친일 매국노들의 세력, 우리만 안전하면 될 거 아니냐. 다 살아남았죠. 이 국민과 이 국민의 안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방적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수용하고 돌격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든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요 100% 믿어야 되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 제국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패권 국가란 또 어떤 모습이고요.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를 물어보고 뺐습니까? 과거 이 한반도 식민 지배를 누가 용인했습니까? 당연히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식민지 정책이에요, 미국의. 자신들이 이제 필리핀을 안전하게 지배하고, 좋다, 일본 너희들은 조선을 양보할게. 조선은 니네가 먹어라.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조선을 향해서 야, 니네 일본 식민지 될 거니까 대처해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움직이는 게 제국주의 그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4대와 이 의존은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짓밟는 매국행위하고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까 궁금들 하시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의 무기가요, 적재되어 있는 무기들이 충분히 소진되면 전쟁 끝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않은 그 순간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맺겠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이 덧없고 이 낡아빠진, 또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반공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요. 역사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이 6.25 전쟁, 병자호란부터 시작해서 임진호란,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되지.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어떤 이 4대 이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면 다시 한번 그런 민족적인 대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나 그를 옹이하는 집단의 이데올로기지. 이를테면 지금 국힘을 한번 보죠. 이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친일 매국노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걸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승만 자유당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 지도자나 그를 옹이하는 집단의 이데올로기, 이거를 실현하는 그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것이고요. 국민의 뜻에 따라 이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의무가 바로 국가의 제일의 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참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극단이 조직을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게 되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요. 이 해방전국에서 이 보수파인 그 김규식 선생, 그리고 이 중도 좌파인 그 여운형 선생, 이 두 분 다 국민적 신망이 상당히 높았죠. 이런 중도, 또 이 두 분은요, 민족의 분단을 결사 반대했죠. 결사 반대하고, 김규식은 이승만 정권 출범하는데 그 선거 자체도 이제 김구 선생과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요.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단판 회의도 진행을 했죠.
국민적 국민적인 이런 명망이 상당히 높고 신임도가 높은 이런 두 분이 정권을 출범시켰다면은 현재 이렇게 극심한 좌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극단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 좌우의 그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극단주의가 이 땅에 발 붙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중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용주의적인 이런 실용주의를 추종하는 어떤 그 성향을 이 중도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에 이제 덫에서 벗어나는 지금 많이 이제 사회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힘당 보면은요, 그 유승민, 그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전부 원이죠. 이 친구들 보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이 국힘의 공세를 전면에서 그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죠. 종북 빨갱이 그 타령은 이제 하지 않겠다. 또 그러한 세력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친구들이 국힘을 충분히 향후에는 개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힘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 친구들의 성향을 보면은 보수 우파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건강한 보수 우파가 한 정당을 이루어야 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죠.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은 당원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은 당원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제 딱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은 수치로도 틀려지죠. 이 70%의 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들은 지금 3주 연속 민주당 지지율이 24%, 25%, 그리고 29%가 나오고 있어요. 3%의 최소한 7%에서 13%까지 국힘당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고, 주요 원인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이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 분포를 보면요, 보수 우파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좌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강성, 극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곧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에 따라 정치를 한다면은요, 아주 이제 잘못된 것이고 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좌우의 어떤 이 낡아빠진 극단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중도 실용주의적인 노선,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뒀고, 이 윤석열 정권은 지금 민주당 개판인 가운데서 차곡차곡 교과서 개정, 이 교과과정 개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사바사바 하고 있죠. 일방적인 그 친일, 이 숙미, 어떤 이런 사대적 그 이데올로기가 벌써 몇백 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은 더 그것을 공고히 강화시키려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빠르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